내가 개다. 오늘은 한 개 같은 철학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평가받는 라파엘로의 그림 중 걸작으로 꼽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는 다양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가운데에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관념세계와 이상주의를 상징하는 플라톤과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철학을 상징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고대부터 르네상스에 이르는 중요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사색도 하고 계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차근차근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할 사람은 그 가운데 혼자 계단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철학자입니다.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마치 불황자같이 널브러져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디오게네스입니다. 하지만 아폴로니아 출신 자연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있고 시퀴온 출신의 디오게네스도 있고 동명이인만 한 5명쯤 있기 때문에 보통 그가 살았던 지역을 따서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라고 불러요. 이 시노페는 흑해 남부 연안 도시이자 현재 튀르키예의 북부 도시인데 과거에는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오늘날 주로 이단화적인 기질과 전설로 남을 정도로 아주 당돌했던 태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별명은 개 같은 철학자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환전상 히케시오스의 아들인데 이 환전업자는 지금처럼 돈을 환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직접 주조하는 일도 맡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역시 시의 공금을 다루는 환전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통화를 조악하게 다시 주조했던 게 문제가 되어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이때 디오게네스도 함께 추방당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해요. 디오게네스가 아버지가 아닌 스스로 주도했다라는 말도 있고 디오게네스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악한 화폐를 만들어 놓고 후환이 두려워서 국외로 먼저 도망쳤다 라는 말도 있고 특이하게 신탁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학자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묻기 위해서 신탁을 구하러 떠났는데 그에게 내려진 신탁이 이거였대요. 나라에 통용되는 것을 바꿔라. 그래서 나라에 통용되는 거 뭘까 하고 화폐를 바꿔서 다시 주조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신탁을 내린 아폴론 씨는 정치제도나 관습, 법률, 사회적 규범 같은 것을 말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디오게네스는 화폐를 다시 주조하면서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도 바꿔버렸고 훗날 독자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통적인 규범 역시 바꾸게 됩니다. 자, 어쨌든 디오게네스는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밀과 같은 곡물값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쓸모없고 사치스러운 것들은 아주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조화폐를 제작했다라는 행위는 경제적 모순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이외에도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디오게네스 이전부터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공식 화폐의 귀금속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런 유형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노페에서 쫓겨나서 아테네로 가게 된 디오게네스는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았어. 이 안티스테네스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둘이 영혼의 단짝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안티스테네스가 나중에 폐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마침 병에 걸려 있었던 디오게네스가 와가지고 혹시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티스테네스는 디오게네스한테 누가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해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조용히 단검을 샥 꺼내면서 이것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티스테네스가 내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했지 삶으로부터 라고 말하지는 않았네 라고 침착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 안티스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길거리에서 토론하고 사색하는 철학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평가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안티스테네스는 키니코스 학파를 세운 사람인데 키니코스라는 뜻이 조금 특이해요. 직역하면 개 같은 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의견이 갈립니다.
한 가지는 안티스테네스가 있던 학교인 키노사르게스라는 학교의 그 체육관에서 유래했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제자들이 너무나 떠돌이 개 같은 생활을 해서 개 같은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키니코스 학파는 견유학파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견유학파라고 할 때 개 견자에 선비 유자를 쓰기 때문에 후자의 가설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편이긴 합니다. 안티스테네스는 인간은 덕을 위해 살아야 하며, 소크라테스가 말한 행복은 덕만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며, 덕을 얻기 위해서는 쾌락을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는 무욕의 삶, 즉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여기에는 선한 마음만 필요할 뿐 재산과 명성, 외모 따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안티스테네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왕이든 자유인이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이런 스승 안티스테네스의 무욕의 생활을 더욱 발전시켜서 정말 쓸데없는 욕심을 다 버리고 자연에 적합한 것만 취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에게 있어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이때 드는 자연스러운 욕구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서 감출 필요도 없고, 인간은 욕심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스스로 만족하는 무욕, 무치, 자족의 삶을 통해서 덕을 얻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욕망이 한데에 모인 게 바로 문명이고, 이런 문명은 인간의 위선과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플 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처럼 아무거나 먹고 나면 욕망이 간단하게 해소되고 여유로워지고 그 이상은 더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격식을 차려서 먹어야 되고, 포크와 나이프를 써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을 써야 되고, 욕망이 끝도 없죠.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만족할 줄 몰라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을 눌러야 되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삶에서도 삶의 여유와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절제된 본능을 채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덕을 기르는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한 거죠.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신의 특징이며,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신에 가까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는 삶은 인간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을 가져오고 사람을 추하고 보잘것없이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개라고 부르면서 개를 자처하며 살았고, 집도 없이 그냥 곡식을 담거나 포도즙을 발효시키는 용도의 큰 항아리에서 살았고, 디오게네스는 견유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정말 개같이 살았습니다. 개 같은 지식인인데 당시 사회적 관습이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정말 자연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자연적인 삶을 추구했는지, 사람이 정말 가득한 아고라 광장에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위로를 막 하기 시작하더니 한마디 해요. 아, 배고픔도 이렇게 문질러서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모두 앞에서 당당할 게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당당한 게 아니며, 인간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삶을 내보일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도 부와 권력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 기성 도덕과 관습을 우습게 봤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이런 삶은 나중에 금욕주의 철학으로 유명한 스토아 학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디오게네스랑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아무래도 자신을 찾아왔던 알렉산더 대왕과 있었던 일이겠죠. 알렉산더 대왕 혹은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막 20살이 돼서 왕위를 계승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학문에 되게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철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악명인지 명성인지 모를 어쨌든 뭔가 되게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아고라 광장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코린토스를 방문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렸겠죠. 왜냐하면 이제 막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도 몰리고 다른 사람들 한 자리 하려고 비비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디오게네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수소문에서 디오게네스를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런데 마침 디오게네스는 양지 바른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나로 말하자면 디오게네스, 개다. 너무나 당당한 개밍아웃에 당황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뭐지?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그러니까 대왕은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것이지 하고 답하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좋은 것을 무서워하겠소. 여기에 감명을 받았는지 덕질이 하고 싶었던 건지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면 무엇이든 바라는 걸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저리 비키시오. 자기 앞에 서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해를 가린다 이거예요. 패기가 넘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은 어허 무엄하다 어디 우리 대왕님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저자를 처형을 해야 됩니다. 저자를 끌어내야 됩니다. 막 난리가 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 앞을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걸세. 라고 답했다라는 일화가 디오게네스를 대표하는 일화인데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면서 정직하고 자유로운 삶을 산 철학자인 반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오히려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측근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어머니 역시 암살당했거나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설이 있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스스로도 33살의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서는 알코올에 섞인 독초 때문이다. 과도한 알코올로 인한 급성 췌장염 때문이다. 혹은 말라리아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33살의 정복자는 그렇게 요절하고 맙니다.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이 정말 농담은 아니었던 거죠. 참고로 디오게네스는 거의 9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둘이 해변가를 걸으면서 대화를 했대요. 그런데 걸으면서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무엇을 가장 바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알렉산더가 나는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소아시아의 정복을 바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무엇이 하고 싶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고 나면 나는 궁궐에서 좀 쉬면서 즐기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나는 이미 쉬고 있는데 왜 지금 당장 쉬지 않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디오게네스와 관련된 정말 유명한 일화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짧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오게네스가 지중해 항해를 하다가 해적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군대에서 보직 정하듯이 이제 한 명씩 붙들고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너 뭐 제일 잘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잘한다. 주인이 필요한 자에게 나를 팔아라. 그리고 정작 이제 팔리게 됐을 때 노예들 이렇게 다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디오게네스가 또 서 있기가 싫었나 봐. 자유분방하게 앉고 눕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해적이 너 당장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뭐 어떤가? 생선도 누워있든 앉아있든 어쨌든 팔리는 것을 이러면서 이제 서 있었나 봐요. 그리고 노예를 사러 온 사람들 중 한 귀족이 있었어. 근데 그 귀족을 딱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주인이 필요한 것 같으니 저 사람에게 나를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을 당한 그 귀족은 당황했겠죠. 크세니아데스라는 귀족인데 이 크세니아데스는 당황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거야. 나 귀족인데? 나한테 주인이 필요하다고? 되게 흥미로워하면서 디오게네스를 샀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제 당당하게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주인이니 당신은 내 말을 들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러 왔다가 졸지에 주인을 사게 된 크세니아데스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인이고 네가 노예인데 네가 내 말을 따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디오게네스의 주장은 마치 강이 근원을 향해서 거꾸로 흐르는 격이다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도 안 된다 라고 깠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걸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병에 걸려서 의사를 샀을 때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강이 거꾸로 흐르고 있구나 같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을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샀으니 주인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고 의사를 샀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크세니아데스가 굉장히 흥미로웠나 봐요. 디오게네스를 사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엄청 잘 가르쳤나 봐요. 아무거나 잘 먹고 몸도 튼튼하고 애들이 막 철학도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이 귀족이 아주 훌륭한 정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늙을 때까지 만족스럽게 디오게네스를 고용했었다 라고 합니다. 디오게네스가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집의 아이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살았다라는 말도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를 유지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죽을 때 디오게네스를 묻어줬다라는 썰도 있어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죽을 때도 굉장히 비범했는데 유언을 남길 때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성 밖에 그냥 버려서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게 그냥 방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은 당신의 시신이 독수리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고 묻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나에게 짐승들을 쫓아낼 막대기만 준다면 내가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죽으면 버려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야생동물을 쫓습니까? 하고 물어보자 디오게네스는 그렇지. 죽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야생동물이 나를 물어뜯는다고 해도 어떻게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불에 타서 소멸되는 것과 개에게 먹히는 것, 독수리들의 먹이가 되는 것과 벌레들에게 먹히도록 땅 아래에 매장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냐 라면서 죽음 이후의 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살아있는 문어를 먹고 죽었다, 콜레라에 걸려 죽었다, 개들한테 문어를 나눠주려다가 개에 물려 죽었다, 스스로 숨을 참아서 죽었다 등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디오게네스가 사망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누가 매장을 할 거고 어떻게 매장을 할 거고 누가 관리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격렬하게 논의한 끝에 크세니아데스의 자녀들이 매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오게네스의 가르침을 무시했다에 가깝겠죠? 하지만 어쨌든 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몇 가지를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디오게네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지한테는 적선을 하는데 왜 철학자한테는 적선을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랑 거지랑 비슷한 수준으로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돌려깐 거예요. 그걸 들은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 불구가 되거나 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이 언젠가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춘부의 아이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걸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그러다 네 애비 맞추겠다. 패드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막 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젠가는 야 저기 개가 지나간다, 야 뼈나 먹어라 이러면서 뼈를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한 다리를 들고 거기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뭐야 왜 저래.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거기다 대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대요. 그래 내가 개다. 그래서 왜 하필 개냐라는 질문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이지.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무덤에는 강아지가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디오게네스가 풀떼기를 씻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돈을 주고 샀을 리가 없으니까 뭐 어디 시장 바닥에 떨어진 풀떼기 이런 걸 주워 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그 얼마 전에 시칠리아 귀족이 된 그 디오니시우스인가? 그 사람한테 네가 조금만 굽신굽신했으면 네가 지금 거기서 그런 풀떼기나 안 씻어 먹어도 됐을 텐데 아이고 참 그런 거 할 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아무렇지 않게 그걸 그 풀떼기를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풀떼기를 직접 씻는 습관만 들였어도 디오니시우스한테 그렇게 굽신거리진 않아도 됐을 텐데. 맞는 말이지. 이렇게 독특한 디오게네스에게 가장 오래, 가장 심하게 고통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플라톤입니다.
사실 플라톤은 디오게네스보다 한 15살 정도 연상이었고 스승과 제자로 치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직계 제자고 디오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이로나 짬으로나 디오게네스가 한참 밀리지만 우리의 멍멍이 디오게네스 선생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어느 날은 플라톤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깃털이 없는 다리가 둘 달린 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호평을 받으니까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닭을 잡아다가 털을 다 뜯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플라톤의 교실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플라톤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은 다리가 둘 달린 동물이다. 근데 이제 평평한 손톱을 가진 이라는 추가 설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항상 인간은 의지로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라며 욕망을 버리고 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니까. 플라톤은 정작 자기가 되게 크고 좋은 집에 좋은 가구를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직접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진흙투성이 발로 플라톤의 집에 쳐들어가서 침대를 막 짓밟아 놓고 나와요.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 사이가 안 좋을 법한데 언젠가 또 디오게네스가 플라톤한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조금만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갑자기 뭔가 선배의 멋진 모습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포도주랑 말린 무화과를 항아리에 가득 차고 넘치게 디오게네스한테 보내줬대요. 이걸 받은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게요? 플라톤은 누가 2 더하기 2가 뭐냐고 물으면 20이라고 말하는 전응아인가?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 그랬는데 왜 항아리 가득 넘치게 주냐 이거예요. 이런 플라톤에게 누군가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친 소크라테스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의 기행 때문에 고통받긴 했지만 그가 가진 철학과 관점에 대해서는 높이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 디오게네스와 관련된 소리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모두가 바쁘게 이제 시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바쁘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물건도 팔고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항아리에 앉아서 이 모습을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항아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일로 굴렸다가 절로 굴렸다가 막 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뭐야 저 사람은 왜 항아리를 굴리고 있어?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저기 왜 그렇게 갑자기 항아리를 굴리는 거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다들 바쁘게 뭔가 하길래 뭐 나라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기행 같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분주함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법원을 가든 물건을 사든 물건을 팔든 그 바쁜 게 정말 이 삶에서 의미가 있는 행위가 맞냐라는 거죠. 본인이 항아리를 굴리는 행위나 지금 다른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행위나 그게 그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차갑거나 냉소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영어로 시니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니컬이라는 말의 어원이 키니코스에서 나왔습니다. 시닉이 원래 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습은 물론 학문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키니코스 학파의 특징에서 유래해서 현재는 쌀쌀맞은 태도로 남을 업신여겨 비웃거나 그런 행동을 일반적으로 냉소적이다, 시니컬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건데 견유학파가 그러니까 키니코스 학파가 사회를 그냥 냉소적으로만 바라본 건 아니에요. 이들은 떠돌이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겉으로는 정의와 명예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부정부패와 사치, 위선에 빠진 권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물어뜯었습니다. 특히나 디오게네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모든 걸 비웃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어요. 그럴듯한 학파를 세우거나 저서를 남기거나 이론 체계를 세우는 등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이 기행을 행하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걸 비웃음으로써 사람들의 기존의 가치관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났던 거죠. 디오게네스의 사상은 이렇게 대부분 일화로 전해지는 만큼 그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음을 보여준 인물이었고 그 어떤 저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저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꽤나 유명한 이야기도 많고 진짜 썰들이 아직까지 한참 더 남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몇 가지 썰로 알려줄게요.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은 대낮에 램프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어떤 사람이 아니 왜 대낮에 그렇게 램프를 켜고 다니시오? 하고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찾고 있다네. 대낮인데도 잘 보이지 않아서 램프라도 들고 다니면 잘 보일까 하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욕심이 없는 참된 덕을 행하는 인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도 사람을 사람처럼 안 봤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많아요. 사람들 이리 좀 모여보시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나는 사람 모이라고 했지 쓰레기가 모이라고 하진 않았네. 그리고 신호패에서 화폐를 위조해서 추방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호패에서 추방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안 맞아 죽은 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셜록 홈즈 알죠? 셜록 홈즈의 형인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디오게네스 클럽이라는 걸 만든 창시자입니다. 디오게네스 클럽이 뭘 하는 데냐면 사교성이 부족한 신사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방이라는 한 군데를 제외하면 클럽 전체가 다 대화 금지 구역이라서 다른 회원한테 말을 걸면 추방당해요. 그래서 회원들은 각자 편한 곳에 자리 잡고 책이나 신문을 읽는 등 사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와 담쌓고 산 디오게네스의 이름에 아주 걸맞는 클럽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삶과 죽음이 모두 비범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